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상업에 관한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 조선 후기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요, 농업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산업체제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몇 개의 단원이 등장하는데 잠깐 보도록 합시다. 조선 후기 산업은 여러 분야가 등장해요. 그러나 개별적 산업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은 농업이 등장합니다. 농법의 변화와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 그 다음에 상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공업이 등장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산업에서는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하는데 나머지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 조선후기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농업, 상업, 수공업이 하나의 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4번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라든가 대묘역이라든가 이러한 또는 광산이라든가 이쪽이 중심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개별적 문제를 낼 때는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근데 조선후기 산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이 중심이고, 조선전기 때는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이 중심이다. 그래서 조선전기에는 관영, 후기는 민영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조선후기에 상업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가 조선전기 때 상업을 언급을 안 했어요. 밑에 박스에 보다 보니까 조선전기 상업을 어느 정도 묶어놨습니다. 자, 조선전기 때 상업을 이야기하면 자, 두 개로 나누는데 먼저 서울권과 지방권으로 나누고 나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관영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영상업이라고 하는데 교과서 표현대로 하면은 이게 시전이에요. 시전이 등장하겠고, 민간적으로 운영한 것은 난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때는 시전이 더 발달한다, 난전은 발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지방에서도 뭐가 등장하냐면 시전이 등장하고 민간적으로 장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전기 때는 이 시전이 발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의 시전은 언제 만들어지려고 노력했었느냐? 그러면 처음에 정종 때 만들어지려고, 정종 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정종 때는 고려도비 개경이었을 거예요. 개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에 있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옮겨갖고 시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종로를 중심으로 하면서 해정교에서 창덕궁 입구까지 800칸의 점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종 때는 계획만 한 거예요. 실행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실행한 것은 언제 실행했느냐? 그 밑에 가면은 태종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태종 때는 점포를 건립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전 상인들은 점포를 건립하는데 시전 상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인정한 상인이에요. 국가가 점포를 만들어주고 너 여기서 상업활동해. 그 대신 점포를 임대했으니까 임대비를 내는데, 이게 임대비를 점포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책에는 공랑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물건을 팔다 보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 세금을 우리가 상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포세나 상세를 내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국가한테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의무가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조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조달할 의무에 대해서 이 아저씨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는 일정 한정 지역에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이 독점 판매권, 우리가 금난영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난영권은 조선 후기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냥 독점 판매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런 상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인이 6개의 물건을 파는 상인, 유기전 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전은 6개 물건이라는데 무명, 명주, 비단, 종이, 어물, 모시, 이 6가지 물건을 파는 상을 유기전 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유기전은 매일마다 열리는 시장입니다.
상설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서울에 있는 난저 조선 전기, 다시 말하면 15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5세기는 국가 지배력이 굉장히 있었을 시대다 보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 사적이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겠고, 요 시전, 근데 시전은 국가가 만든다 그랬는데 여기는 개경 있는 상인을 이동했지만 시전은 서울과 지방에 있다. 이 지방은 관청부근에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의무나 권리는 공통적으로 이쪽이나 이쪽이 다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설명으로 끝내고 여기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시. 이 장시는 15세기 후반 말 정도에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15세기 말 성종 무렵이라고 이야기해서 15세기 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시는 지방에 나오는 시작이라는데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요. 조선 15세기 때는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생산량을 교환하기 위해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 장시 시장도 기본적으로 어디에 만드느냐? 지방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야 되다 보니까 관공서 옆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장시는 다른 말로 장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며칠마다 열리는 시장이냐면 5일마다 열린다. 5일장 또는 정기시장이라고 하는데 사료로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한 달에 2번 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5일로 넘어가는데 그냥 우리는 5일마다 열리는 정기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활동했던 상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부상은 두 가지가 묶어진 거예요. 보상이라는 것과 부상입니다. 보상이라는 건 보따리고 부상은 등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따리 상인은 여성, 보상은. 부상은 남자분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 보부상. 근데 이 보부상은 관상입니다. 혼동하지 말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장시는 관적입니까? 민적입니까? 민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활동했던 보부상은 관허 행상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관상이란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조선시대는 농민들이 이동을 할 수 없는 제한을 두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제한을 두는데 여기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동한다. 그러면 국가 정책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옮겨 다니는 데 대한 허가증을 받는다. 그래서 관허, 행상, 돌아다니면서 상업하는 단체다. 관허 행상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다가 이것이 16세기 무렵에 서서히 전국적으로 넘어가서 전국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정기예요. 그 다음에 조선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선후기는 임진왜란을 거치게 됩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후기 때는 무조건 뭐가 더 발달한다? 관은 무조건 퇴보합니다. 무조건 민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가로 1번이 가니까 조선후기 상업발전의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그 특징의 결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민영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와 관계됩니다. 그러면 민영이 발달한 이유는 첫 번째,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지하게 증가되고 있었다. 두 번째, 부세라든가, 부세는 세금이네요. 두 번째, 소장료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납화라고 되어 있죠. 이 급납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금을 돈으로 내고 소장료도 돈으로 낸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데서 보면은 세금을 돈으로 냈던 대표적인 것이 뭐다? 대동법. 그 다음에 소장료를 돈으로 냈던 대표적인 것이 도조법에서 화폐로도 낼 수 있다. 이것을 도조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언급을 하겠고, 세 번째,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 근데 인구의 증가는 거기에서 두 가지로 다시 나눴어요. 자연적 인구가 늘어나는 게 있고, 농촌에서 떠난 사람이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민적인 면이 발달하고 있다.
그래 놓고 가로 2번에 가다 보니까 조선욱이 상업활동의 주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업활동의 주역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크게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인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공인은 어디서 공부했던 상인입니까? 대동법에서 나왔던 상인이에요. 그래서 공인이 나오면 제도를 물으면 무조건 대동법이고 시기를 물으면 무조건 조선욱이라고 한다. 그러게 풀어도 거의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공인이라는 건 대동법으로 등장한 상인인데 국가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요. 그래갖고 시장에 물건을 사가지고 국가한테 조달한다. 그래서 기업에 관청에 관수품을 조달한다. 두 번째, 이 사람은 품목이나 종목별로 나름대로 공동 계획을 조직을 한다. 공동 출자해서 단체를 만든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수공업자들한테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쓰는 물건이 소량이 아니라 대량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수공업을 만든다. 그것을 교재상으로는 수공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때 수공업은 관적이 아니라 민적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겠고 네 번째, 조선후기 상인들은 거의 다 도고로 성장을 하고 있다. 거의 다 도고. 도고는 독점적 도매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꽤 오래전에 도고를 가지고 독점적 소매업자 이래 갖고 틀린 적이 있는데 도매업자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인은 어느 정도 언급을 했고 인자 사적인 상인이었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상은 17세기 초에는 어떤 형태였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 17세기 초에 서울이나 지방에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이냐? 도시 근교의 농어민이라든가 소규모 생산자라든가 군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재배했던 채소나 과일이나 수공업품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시장에 판다. 그 다음에 중도화로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으로 유행합니다. 자, 제가 상인인데 농산물 공판장에 가서 차를 끌고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래갖고 차로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게 중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는 무조건 민이 발달한다 그랬으니까 초보다는 후에 가면서 이 사상들의 성장이 더 커져갈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17세기 반에 이 사상들은 누구와 결탁을 한다? 정부와 결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부와 손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시장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시장으로 나오는 게 이연이라든가 종루라든가 칠패 이런 시장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금난 정권이 적용되지 않는 도정되는 도성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시전 상인의 독점 판매권이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물건을 판다. 이것이 동그라미 나번이 등장하겠고 그러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금난 정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사다가 서서히 적용된 지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상행위를 피해를 준다? 시전의 상행위를 피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전 상인과 갈등하는 결과가 등장하게 됩니다. 갈등을 해요. 그런데 이때 시전 상인들은 난전을 억제하는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들이 자기 지역에 와서 물건을 독점적으로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이 사람들한테 가서 야, 너 그 물건 나한테 팔아. 원가가 예를 들어 시장에 팔 때 10원인데 한 6원이나 5원 정도에 팔아고 합니다. 팔기 싫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시전 상인이 국가한테 보고해서 물건을 뺏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이익이 위주로 된다? 이쪽이 이익이 위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게 사료에서 나오는 건데 좀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지금요? 커지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를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시장에 와서 점포에 와서 좌판을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울고 끝나지만 서서히 뒤로 지나고 이 사람 힘이 커질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도 같이 좌판에 가서 엎어버립니다. 그러면 물건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물건값이 올라가요. 이러다 보니까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갑시다. 사례적으로 10원짜리를 5원 6원에 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놓고 자기 혼자만 파니까 시중에 사상이 팔 때 10원이었지만 15원으로 되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익은 더 많아지지만 결론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조 때 시전 상인이 갖고 있는 금난 정권을 없애버리는 조치, 정조 때 이야기했죠. 신의 통공 또는 통공이라고도 관계는 없어요. 통공조치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통공조치는 시전상인이 갖고 있던 금난정권을 없앴지만 무엇은 뺀다? 유기전의 물건은 여전히 금난정권이 있다. 유기전은 유기전만 판다. 나머지는 팔다. 그러면 유기전을 뺀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신의 통공은 이 사람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간섭을 줄이면서 자유경쟁 체제로 넘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말했던 신의 통공의 조치다. 그러면서 사상도 관상도 뭐로 성장하느냐? 독점적 도매업자 도고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 가로 3번에 가니까 사상의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라는 것은 사상들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가로 3번은 이 사적인 상인들이, 지역 상인들이 어떻게 활동했느냐, 지역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상들은 지방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개성이라든가 평양, 의주, 동네, 지방의 도시에서 상업활동 상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각지에 지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대미역에도 참여한다. 그러면 조선 후기 때 대미역은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데,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 주변과 교역하는 나라가 청나라,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청무역과 대일무역, 이것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나왔던 상인을 보면은, 자, 청과 인접한 지역의 의주, 여기서 무슨 상인? 만상, 의주 상인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평양에 유상이 나오게 됩니다. 평양의 유상, 평양 밑에 개성이 있어요. 고려도 없지. 여기 상인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송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만상, 여기 평양을 유상, 개성을 송상,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은 내상, 동내상이 등장합니다. 동네 지방에 내상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는 과정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던 경강상인, 강상이 등장합니다. 이 상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 의주상인, 이거는 누구와 교역을 하는 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청과 교역을 하는 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청과 교역을 해요. 나중에 대명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만상은 청나라한테 뭐를 주게 되느냐? 그러면 은을 주게 돼요. 또 인삼을 주게 되고 있어요. 은과 인삼을 줘요. 그러면서 갖고 온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치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봅시다. 이 당시 현재 우리가 국제화폐로 이야기하는 건 달러예요. 근데 이 당시 국제화폐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청나라가 은을 기본으로 합니다.
은본위화폐 제도군요. 그러면 국제화폐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인삼도 과다하게 추출된다. 그러면 국제화폐가 넘어가고 들어온 것은 뭐만 들어온다? 사치품만 들어온다. 그러면 국가경제 민생안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동네 상인. 이 사람은 부산 동네 지방의 상인인데 일본과 교역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 나간 것은 필요 없고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온 게 뭐냐? 은이에요. 또 하나 구리예요. 그러면 자, 일본에서 들어온 은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됐냐? 국제화폐 달러 돈이 들어온다. 근데 구리는 또 하나 뭐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조선후기 때는 화폐가 부족해요. 전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상평통보는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구리가 들어오면서 무엇을 한다? 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경제 민생안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쪽은 된다. 이쪽은 안 된다. 그러나 크게 말할 때는 국가경제와 민생안의 대의무역은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말할 때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가 청나라한테 은을 줄 때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채굴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세기 말에 조금 있다 보면은 자 뭐가 언급이 되는 다음 강에서 언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채굴하다 보니까 은광이 70여 개가 등장한다. 그래도 부족함은 일본에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을 이야기하면서 채굴한다는 의미에서 광산이고 이쪽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대외 무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반복되고 있다. 평양상인 유상이 있겠고 이것은 유기그릇 파는 상인이고 개성상인 송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개성상인데 자기들의 단체를 송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장부를 송도사계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송상은 인삼을 재배해가지고 홍삼으로까지 만들어서 이익을 더 창출한 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송상은 광산 개발에도 어느 정도 참여합니다. 근데 이 송상은 전국 상인이에요. 그리고 송상은 바다로 운반하는 상인이 아니라 육지로 운반하는 육상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들어온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은은 여기 동네 상인, 네 상은 쉽게 말하면 동네 지방에만 있는 상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의주 상인도 의주 지방에 있는 상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은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운반하는 뭐가 나와야 된다? 택배업자 나와야 되잖아. 이 택배업자 개념이 누구였다? 송상이었다. 그러면 송상은 여기와 여기에서 가운데서 무엇을? 은을 중개하면서도 이득을 남겼다. 이 말이 등장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뭐로 성장했다? 도고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강상, 한강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산까지 가는데 서남이안을 오가면서 미곡, 소금, 어물에 수송, 운반 사물을 띄었던 상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나오게 되겠고 이 사람은 배로 운반하다 보니까 선상이에요. 배가 있어야만 이 사람은 이익을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 건조에 참여한다. 이 말은 상인이 수공업자한테 뭘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박을 만들란 이야기예요. 선박 건조다. 그러면 상인 자본이 수공업에도 참여한다 안 한다?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러면서 나오겠고 또 하나 정조 때 서울에서 화성으로 갑니다. 이때 한강을 넘어갈 때 한강의 배달이 정조 때 정약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한강의 배달을 만드는데 이 강상의 선박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말까지 언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시의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장시 발달. 장시는 15세기 후반에 나왔다가 16세기는 전과됐다가 조선 후기에 가니까 18세기 중엽에 가니까 장시가 몇 개까지 만들어졌다? 1000여 개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일부는 상설시장으로 바뀌어요.
장시는 일반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죠. 5일마다 장날을 열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다. 그러면서 일부는 상세를 바뀌는데 인근의 장시와 연결해서 하나의 상권을 형성한다든가 농민들은 싼 값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 장시로 나오는 게 18세기 말에 광주의 송파, 은진강경, 덕원의 원산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상업활동의 중심지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보부상들은 장시에서 활동했던 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어디서? 장시에서 장나라 차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1일날은 이쪽에서 장시가 열려요. 그 다음 2일날은 옆에 시군에서 장시가 열려요. 3일날은 또 옆에 시군입니다. 그래갖고 5일 돌아다니다가 1일날 다시 6일날 장시가 열리니까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다시 열린다. 그래서 장나라 차를 이용해서 농민과 연결되면서 물건을 파는 상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이 보부상들도 관상이라 그랬습니까? 사상이라 그랬습니까? 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상들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데 이게 보부상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보부상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나오겠고, 동그라미 5번 포구에서 상업활동이 등장합니다. 포구, 해안가, 입구, 강과 바다가 만나는 쪽 입구에서 포구가 형성되고 있다. 근데 이 포구는 장시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시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만이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포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인천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인천이면 인천 주변에 사는 사람이 물건을 사긴 할 거예요. 근데 부산 쪽에서도 인천의 특산물이 필요하면 부산 쪽의 사람도 상인도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와서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포구는 장시보다 상거래 규모가 좀 더 크다. 그러면서 가로 2번 포구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8세기 초에 포구는 쇠고기나 소장료를 운송하는 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어떻게 운반했죠? 좋은 운반했잖아요. 소장료도 좋은이에요. 그래서 쇠고기나 소장료를 운송한 기지였다.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에 가면서 어떻게 되냐? 상거래 규모가 활발해지면서 상업활동의 중심지로까지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포구의 상권이라고 하는데 전기 때는 연해안이나 큰 강 유역에서 포구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포구가 형성된다든가 포구와 인근의 장시를 형성하면서 상거래가 행해진 거예요. 그러나 조선 후기 때는 선상활동이 활발해진다. 우리 교과서에서 선상활동의 가장 대표인 사람이 뭐다? 이 강상입니다. 경강상인 강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국 각지 포구가 하나 유통권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니은에 가다 보니까 포구에서 장시가 열리기도 하고 있다. 잠깐, 인천에도 포구도 있지만 장시도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장시회를, 그러면 포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이 등장하는데 선상과 객주 여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상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선상의 가장 대표적인 배상인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상 설명했던 것이 거의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가에 가다 보니까 운송업에 종사한다. 그 다음에 거상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도구로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동그라미에 한강을 근거로 하면서 서남해안을 오가면서 미국, 소금, 어물에 수송운반 사물을 떼었다. 했어요. 조금 전에 빠진 거, 정조 때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 때 이 사람의 선박이 어쨌다? 이용되기도 하고 있었다. 이 말도 있잖아요. 그 말까지 언급이 된다. 그리고 객주 여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포구에서 있었던 상인인데 객주 여각 하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자, 상품을 매매를 중개한다. 복덩과 같은 역할을 하네요.
그 다음에 운송한다든가 보관한다든가 숙박한다, 금융업을 한다.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잠깐, 이 객주여각은 음식 판매는 하진 않아요. 음식은 안 팔아요. 거의 모든 것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음식은 팔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네요. 자, 여기까지 놓고 그러면 06번 지금 뭐냐, 상업을 끝내고 두 번째 수공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자리를 이동하면서 지우면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조선후기 산업에서 중요한 것, 상업이 중요하다 그래, 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두 번째, 상업을 이야기했는데 상업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공업입니다.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조금씩 지우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업도 국가가 운영한 수공업이 있고 민간이 운영한 수공업이 등장합니다. 자, 도움글에 보면은 정기후 수공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뒤로 넘기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공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수공업, 관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관장제 수공업이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운영한다, 민영수공업, 이것을 사장제, 사적으로 만든다, 사장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서 농민들이 자기가 만들어서 지가 쓴다, 간해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 때는 당연히 뭐가 발달한다? 무조건 전기는 국가 운영이 발달한다 했어요. 그래서 관영이 발달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전기 때 관영이라고 하는데 수공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공업자의 호적 대장이 등장해야 됩니다. 이게 공장 안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수공업자를 공장이고 안은 대장입니다. 그래서 수공업자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수공업자 호적 대장. 근데 이 수공업자들이 서울에 있을 때는 경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방에 있을 때는 외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이 몇 명 정도였냐? 약 6,500명 정도가 등장하고 160여 종의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공업자들은 나름대로 국가에 대해서 의무가 있고요, 그에 따르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조달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조달하는데 이때 받는 권리로서는 뭐를 받느냐? 특별하게 임금은 받지 않지만 식비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우수한 사람은 품계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급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요. 품계도 받지만 일반적으로는 식비 정도는 받고 있었다. 근데 이 수공업자 의무에서 예를 들어 일주일 열흘 동안에 분필을 10개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A 수공업자는 노력을 제대로 들여서 자, 10일 동안에 2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나한테 부과된 것은 몇 개인데? 10개인데 10개를 더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더 만든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개인 판매가 가능하고 있었다. 근데 이 관영수공업은 국가가 쓸 물건이죠. 국가가 쓸 물건이에요. 이러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자, 의류나 화약이나 무기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러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러나 16세기 가면 서서히 쇠퇴하겠고, 그 다음에 민영. 자, 조금 전에 수공업자는 1년 내내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 기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 무엇을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거다. 그게 민영이다. 그게 따른 세금은 질 거예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농민들의 물건일 때는 생활 필수품이나 농기구였을 것이고, 양반의 물건이었을 때는 사치품을 팔았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 그 다음에 간해수공업이 등장합니다. 그 밑에 간해수공업이 나오는데 이것은 농촌에서 집 안에서 하는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급자족이에요.
그러면서 의류로서 무명이나 명주나 못이나 삼배 등을 생산하겠고 목화 재배가 확대되면서 무명 생산이 늘어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등장하네요. 그러면 15세기는 이게 발달인데 16세기는 국가 지배력이 떨어지면서 자, 나름대로 수공업자가 의무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무부과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죠. 이게 부역제가 해이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5세기는 중앙집권이 커지니까 부역이 제대로 됐지만 16세기는 국가 지배력이 떨어지면서 수공업자 의무를 부과한다 안 한다? 못한다. 하더라도 어렵다. 그러면 이게 서서히 쇠퇴하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발달의 가능성이 등장한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가는 조선 후기에 가면은 당연히 뭐가 쇠퇴하고 관은 쇠퇴하고요. 민은 발달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민의 발달과 관이 쇠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민영수공업의 발달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발달한 배경.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다. 이 말이 등장하고 두 번째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가든지 사람 수가 늘어나면서 물건을 판다. 세 번째 대동법이 실시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역제가 해이되니까 부역제에는 관영이 쇠퇴잖아요. 민영이 발달이죠. 그래서 이 민영이 발달한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이게 쇠퇴하고 이게 발달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때 국가의 돈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잠깐 관영수공업자한테 의무를 지는 대가로 뭐를 준다? 식비,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못 주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 의무를 지려고 합니까? 안 지려고 합니까?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져야 될 의무를 돈을 내고 앉아버린 것이 이것 발달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납포장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내고 의무를 안 지는 것은 여기 입장에서 볼 때 기술이 우수한 사람, 떨어진 사람, 우수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고치는 떨어지고 요고치는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다시 민영수공업 성장과 관계되면서 납포장이 늘어나고 있었다. 품질과 가격 면에서 당연히 이게 더 나아요. 그렇게 나오겠고 또 하나 점이 발달하고 있었다. 점은 어떤 장소에 공통적으로 모여있는 곳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을 피다. 그러면 여기에 물건의 질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랬습니까?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국가가 쓰는 물건은 질이 떨어진 물건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이 사람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공장안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업에서 정조 때 신해통공이 정조 때 나왔는데 공장안도 정조 때 등장한 겁니다. 공장안도 정조 때 나오고 있다. 폐지한다. 그러면 국가는 수공업자들한테 물건을 만들한 게 아니라 이제 국가는 수공업자 돈 받았던 걸 물건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과정에 조선의 수공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 밑에 있는 선대지 수공업이 제일 중요하네요. 조선 후기 때 가장 일반적인 형태 17, 18세기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대지 수공업은 뭐냐? 상인이 수공업자한테 물건을 주문을 해요. 근데 이 상인이 도고로 독점적 도매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주문을 하다 보니까 수공업자는 굉장히 재료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돈을 이 사람이 돈을 대주는 경우도 있어요. 재료를 살 돈 없으니까. 또는 재료를 자기 돈으로 사갖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뭔만 드립니까? 순수하게 노동만 드리죠. 노동만 드리고 물건을 만들었으면 누구한테만 넘긴다? 이쪽한테만 넘긴다. 근데 여기서 잠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수공업자가 혹시나 자기가 재료를 자기 돈으로 사고
노동을 들였다. 그러면 수공업자 얘기는 두 개예요. 재료대는 10원이지만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12원 들어갔다 하면서 2원을 남겨먹어요. 노동력도 남겨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료를 대주고 돈을 대주다 보니까 재료대는 남긴다 못 남긴다? 못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만 남기죠. 그러면 개당 이익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죠. 박리담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지만 굉장히 주문이 많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는 형태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측에 선대제 수공업을 이야기하는 분야가 3개가 나오는데 종이, 화폐, 철물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대제 수공업은 있지만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마트예요. 그 다음에 독립자형 수공업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 말은 상인이 수공업자가 지가 물건을 만들고 지가 판다. 또 그 밑에 가다 보니까 농촌 수공업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농촌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판매 목적으로 만든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했던 수공업에 관한 내용인데,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쪽으로 앞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후기 상업과 수공업을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상업에서는, 자, 상업이나 수공업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다? 민영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민영 중심으로만 잘 보세요. 관영은 신경을 쓰지 말고 민영 중심으로 잘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광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고하셨습니다.